안녕하세요. 이창준입니다. 잘 쉬셨죠? 일주일 동안. 음, 날씨가, 와, 그죠? 이럴 때는 공부하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그죠? 가끔씩 오프라인 수업이면은 좀 짧게 하고, 뭐 휴강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진도도 많이 좀 늦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여러분들 그 피드백 보니까, 정연파 교류서부터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그 앞부분 좀 짚고 잠깐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진도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진행할게요. 정연파 교류라는 이 식에서 제가 맨 처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정연파 교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자, 각이죠. X축이 각인 이 형태를 이제 식으로 만들 거예요, 식.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갖고 있는 식으로 만들 거고, 얘를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 벡터로 바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압하고 전압을, 그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거나, 어, 뭐 전류도 그럴 수 있죠.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주로 파워를 계산을 할 때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전력을 구할 때 이 전압의 식과 전류의 식을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료치를 가지고. 시료치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주고 식에서 유추된 거를 벡터로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크기, 두 번째 위상. 위상차가 되겠죠. 얘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V1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쵸. 각주파수 이런 거는 잘 알아서 보도록 하고 위상과 위상차에서 V1이라는 놈이 있고 V2라는 놈이 있잖아요. V1이 있고 V2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이라고 합시다. 이놈의 크기가 VM2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V1 더하기 V2가 이렇게 더해보게 되면 VM의 1 더하기 VM의 2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의 크기 더하기 이거의 크기가 되잖아요. 근데 순시치의 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라 그러면은 요거의 크기와 V2 크기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 두 개를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V1 더하기 V2M보다 작거나 같죠. V1 더하기 V2의 크기는 V1의 최대값, V2의 최대값을 더한 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겹칠 때. 그래서 이 크기의 비율, 순시치에서 이 크기의 차이 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위상차를 사용을 해요. 그 위상차에 의해서 얘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개념은 오늘 제가 벡터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왜 그 위상과 위상차를 배우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상이 앞서는 경우도 있고 뒤서는 경우도 있다. 요것도 벡터에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위상 또는 위상차, 위상각 이렇게 나오죠. 위상 차이는 위상각의 차이가 위상 차이가 되겠죠.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의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위상 차이가 나오게 되죠. 네, 상차라는 말은 잘 안 쓴다 말씀드렸고요. 밑에 그림에서 V1하고 V2는 공교롭게도 최대값이 같고 주파수도 같고 파형이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는 거는 주파수하고 파형은 다 같아요. 요거는 논외로 할 거예요. 만약에
주파수나 파형이 다르다 그러면은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다뤄야 될 거는 최대값에 대한 부분이랑 시간적으로 위상이 세타만큼 차이가 난다. 요거죠. 요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위상차는 주파수와 동일한 저음파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난주에 또 설명드렸던 게 여기 오메가 t로 돼 있으면은 각도로 표시가 되죠. 파이, 2파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t로 돼 있으면은 시간이 나올 거예요. 시간. 그죠? 시간이 나올 거예요. 시간과 위상의 관계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자, 앞선다, 뒤진다라는 얘기 나오죠? 이쪽으로 가면 앞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앞서는 거예요. 예, 위상차를 구하세요. 그러니까는 나는 정보가 이게 크기에 대한 거고, 이게 파형에 대한 거고, 요게 저 위상에 대한 부분인데 0.5로부터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자, 파형도 상관할 필요가 없는데 딱 한 가지.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다. 그럴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해줘야 되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고 해야 되거나.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타는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12분의 파이가 나오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쵸. 요거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위상 차이가 나는데 위상 차이가 요만큼 나는데 이게 뭐 몇 분의 파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4분의 파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시간으로 바꿔줬을 때 얼마인가요? 그러면 주파수를 끌고 와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나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사인이 두 개가 다르니까 그 파형을 일치를 시켜줘야 되니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거나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건데 우리는 사인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교재마다 좀 틀리긴 한데 우리는 그 시작을 사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렇게 시작을 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코사인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좀 달라지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는 그냥 90도를 더한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네. 퀴즈는 알아서 하셨을 거고 평균값과 실효값 있어요. 평균값하고 실효값은 다른 개념이에요. 평균값은 그쵸. 평균값은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값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점수들이 있고 이것들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이 과목 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적분도 똑같아요. 이 값들이 면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를 전체를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한 다음에 밑변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주기를 찾는 방법. 한 주기가 얼마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 톱니파 같은 경우에는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게 한 주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가 되는 거예요. 그죠? t까지, 0에서부터 t까지, 파이까지 이 파형의 적분. 그쵸? 뭐 함수 이름은 모르겠어요. 뭐 삼각파, 톱니파 d 오메가 t를 적분한 다음에 이거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했으니까 파이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 응용이 나오죠? 만약에 얘가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연습 문제 풀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주기가 2파이이고 실제 면적은 요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0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면적은 그대로 해주고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가 2파이로 나눠야 되는 이런 연습 문제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평균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결과만 알고 계셔도 돼요.
결과만, 개념하고 결과만 알고 계셔도 돼요. 네, 그쵸?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정연파인 경우, 요거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죠. 정연적으로 변하는 교류의 평균은, 얘하고 면적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그래서, 파이하고 2파이까지 적분을 해봐야 평준화돼가지고 그냥 0이 돼버려요. 적분한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까지 얘하고 극성만 다르고 서로 모양이 같잖아요. 면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적분한 다음에 파이를 나눠주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하는데 반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호를 전부 다 플러스로 옮겨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게 좀 더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에버리지는 I의 반파의 평균이다. 반파라는 건 요거 전체 파형의 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를 얘기를 해요. 0에서부터 파이를 적분한 다음에 나눠주겠다.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I, D, 오메가 T 적분한 거죠. 그거를 파이분의 1로 나눠줬잖아요. 나눠줬죠. 그것을 그대로 I에다가 I를 집어넣어주게 되고 푸는 것을, 그리고 IM이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파이분의 IM이라는 상수를 갖게 되고, 파이도 상수잖아요. 그죠? 3.14, 1519가 이런 식으로 쭉쭉 3.14만 사용을 하니, 상수는 앞으로 빼주고 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해 준 게 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적분은 계속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니까 그냥 형태를 암기해 두도록 하세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파이분의 이 i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게 숫자로 하게 되면 0.637im이 된다. 그쵸? 그래서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은 최대값의 파이분의 2다. 최대값 곱하기 파이분의 2를 하게 되면 평균값이 나온다는 거죠. 평균값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은 그렇고 우리가 주요하게 다룰 거는 실효값이에요. 실효값.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건데 모르겠다. 개념도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결과식만 일단 외워두세요. 뒤에 설명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아요. 외부에다가 저항을 달았을 때, 이 사인파를 공급했을 때 전력을 예를 들었어요. 사인파를 공급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 I 스퀘어 R하고, 이 I 스퀘어 R에 해당되는 P, DC에서의 P, 그쵸? R 값은 동일하니까. 그쵸? 그때 값이 얼마인지를 동일하게 나오는 값을 찾아가지고 요거를 실효값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이쪽에 I 스퀘어 R하고 I 스퀘어 R이 같아지게 하는 값이 실효값의 정의예요. 실효값의 정의는 저항 R에 직류 전류 I를 흘리게 되면 PDC가 I 스퀘어 R만큼의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동일한 저항에 그림과 같이 정연파 교류 전류 I를 흘리게 되면 전압도 정연파 교류 전압이 걸리겠죠. 한 사이클 동안의 평균 전력 PAC와 PDC가 같다고 하게 되면 발생한 열은 직류의 경우와 같게 되죠. 같게 만드는 거예요. 교류 전류 I는 실제로 직류 전류 I와 같은 효과가 있죠. 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직류 전류 I의 값을 교류 전류 I의 실효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왜 이거를 반복 설명을 하느냐?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앞으로 뒤로 사용하는 건 전부 다 실효값 개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15분 이상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다시 교류 전류를 흘릴 때 평균 전력 PAC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PAC를 적분한 거를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2파이분의 1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2파이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렇게 같아지는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이 직류전류를 흘렸을 때 전력 PDC와 같아져야 되니까 얘하고 같아져야 되죠. 저항의 직류 에너지와 교류 에너지가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풀게 되면 밑에 있는 식을 거쳐서 I 제곱의 평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식값이 이거는 이제 뒤에 정량적으로 얼마인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값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곱의 평균의 평방근 그러면 좀 길죠? 어렵죠?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루트 민 스퀘어라는 게 원문 교재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책에 루트 민 스퀘어. 그래서 R, M, S라고 점을 찍기도 하고 그냥 RMS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I는 IM sin 오메가 T의 교류가 있을 경우에 이제 증명식이에요. 예, 그 꼴도 보기 싫은 수식이 나와요. 블라블라블라 나와요. 시력값 i는 순식값의 제곱세 평균의 평방근이므로 루트민 스퀘어 값을 갖게 되므로 루트민 스퀘어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앞에서. 그죠? 바로 앞에서 표시했으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 i 대신에 im sin 오메가 t를 집어넣게 되면 제곱이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얘는 상수니까 요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요 sin 제곱 오메가 t는 이렇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라고 나타낼 수 있는 삼각함수 식이 있어요. 자, 모르시면은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외우시면 되고,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전개 과정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거를 다시 적분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결론식. 얘는 중요하죠. 제가 별 5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에요. 예, 그래서 1분의 루트 2가 0.707이기 때문에 0.707 IM이라고 표시가 있어요. 난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버릴 건 버리더라도 저거는 꼭 알아야 되고 정연파 교류의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이다. 요거는 주어도 아셔야 돼요. 파고율과 파형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개념상 그 정연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란 정연파하고 얼마나 같은지를 나타내는 팩터예요. 그래서 파고율하고 파형률이 사인파랑 동일하게 나오게 되면 그 파형은 사인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는지를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정연파 교류인 경우에 파고율은 그쵸. 시료값분의 최대값, 평균값분의 시료값을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둡시다. 책에 파고율의 정의, 파형률의 정의, 그리고 파고율의 값, 파형률의 값. 언제? 정연파 교류인 경우. 그럼 정연파 교류가 아닌 경우는 이 숫자가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쵸? 파고율이 1.413이 파형률이 1.11에 가까울수록 정연파에 가까운 파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물론 평균값도 중요하지만 제가 설명하려는 주 취지는 시료값이다. 시료값의 개념과 정량적 값 루트 2분의 1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앞에 보면은 파형이 어떨 때 뭐 파고율, 파형률 구한다든가 주기 t를 어떻게 찾는 방법이라든가 그거는 사이드예요. 사이드에 제가 시험 문제에도 낼 거는 아니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던 게 이런 문제들 있죠. 예, 이거는 반파 정류회로예요. 정류라는 거는 원래 사인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다이오드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을 없앤단 말이에요. 플러스만 남기거나 마이너스만 남기거나 그러면은 주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걸 나타낸 거고요. 그때 파고율, 파형률은 저렇게 된다. 요거는 그쵸. 구형파는 접어 올리면 그대로 되니까 파고율, 파형률하고 모두 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파의 평균값은 최대값의 2분의 1배이고 시료값은 최대값의 3분의 1이다 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푸시면 돼요. 예, 요것도 쉬운 문제인데 굳이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네. 자, 이 테스트 문제도 레포트로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의 주요 문제는 벡터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제가 그 정연파를 표시를 하는 기준이 단위원에서 이렇게 진자가 있는데 진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에 y축에 투영된 값을 계속적으로 오메가 t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사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단위원을 계속 돌려가지고 여기에 표시된 값을 시간적으로 계속 표시를 한 게 이 사인파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교류 회로의 계산에서는 가감승대 계산이 필요하고 순식값의 수식으로 행해지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는 교류를 벡터로 표시를 하고 벡터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우리가 벡터도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벡터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진자가 이용할 때 길이가 1이고 여기는 VM이 되겠죠. 길이가 VM이 크기를 가지고 0에서부터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벡터가 되는 거예요. 벡터가 근데 계속 돌고 있죠. 시간에 따라서 이만큼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 벡터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부터 회전 벡터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벡터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옛날에 회전 벡터라는 거를 사용을 했대요. 근데 회전 벡터가 개념상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거를 회전 벡터가 아닌 정지 벡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스태틱 벡터를 사용을 할 건데 네, 정지 벡터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정지 벡터로 계산을 할 거예요. 왜냐면 회전 벡터나 정지 벡터나 회전하는 벡터가 만약에 두 개 있다. 여기 있는 그림에서처럼 요런 A란 벡터가 있고 요런 B란 벡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A라는 파형이 만약에 전압이다. 그래서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이고 B가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2인데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만큼의 위상차를 갖고 계속 회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각속도가 같아요. 그죠? 오메가가 같잖아요. 각속도가 같으니까 꼭 요만큼 각도를 차이를 두고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계속 회전하는 거니까 얘를 회전하는 게를 계속 관찰하는 것보다 같은 각도를 위상차를 갖고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딱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A하고 B 벡터의 크기와 요 위상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을 하던 정지에 있던 우리가 보고 있는 관심사는 똑같다는 거죠. 자, 회전 벡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회전 벡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회전 벡터가 설명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정지 벡터가 조금 나름 더 쉬워요. 회전 벡터를 좀 볼까요? 회전 벡터라는 게 있어요. 자, V라는 벡터가 있는데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예요. 얘의 의미는 크기는 VM을 가지고 그쵸. 오메가 t1이라는 시간에 플러스 세타라는 값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연파 교류가 있을 경우에 그림과 같이 최대값 VM과 같은 0에서부터 0까지의 벡터죠.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x축으로부터 세타의 위치를 t는 0인 것을 기점으로 한다는 시작점으로 한다는 거죠.
0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로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시키게 되면 VM의 Y축상에 투영된 값, 요거를 계속 사인급하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T1초 후에 교류의 순식값 V는 VM 사인 오메가 T1 더하기 세타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횡축에 임의의 시간 t의 회전각 오메가 t를 갖게 되고 종축에 회전하는 VM의 벡터의 y축상의 투영을 잡아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투영식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V와 같은 정연파 파형이 되기 때문에 V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원에서, 지금은 VM이지만, 단위원에서 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Y축에다가 투영한 거를 그린 게 이런 사인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 주면은 밑에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이와 같이 회전하는 벡터를 일반적으로 회전 벡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회전 벡터의 개념은 그래요.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정연파 교류는 t는 0에 위상 세타의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오메가는 2파이 f의 일정한 각속도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최대값의 회전 벡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잘 읽어보세요. T1일 때 위상 세타를 기점으로 한다는 거는 그쵸. 이 플러스 세타가 얼마가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메가는 2파이F의 일정한 각속도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최대값의 회전 벡터로 표시를 하게 되고 Y축상에 투영된 값은 교류의 순식값을 표시를 해요. 그때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를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i가 im1이 im2보다 크고 세타1이 세타2인 경우 자 i에 관한 식이 두 개 있단 말이에요. 밑에 보게 되면 i1이라는 거는 i1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1 i2라는 거는 i2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2 그리고 v는 v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세타1, 세타2, 마이너스 세타는 전부 다 그쵸. 세타의 위치를 기점으로 한 거예요. 기점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I1을 벡터도로 그려보면 크기는 이거를 갖고, 그죠? 크기는 저거를 갖고 0을 기점으로 해서 세타1만큼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크기는 이만큼을 가져요. 얼마? I1M만큼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각은 세타1만큼 가진단 말이에요. 0을 기점으로 해서.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타1. 그렇게 그려주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I2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I2M을 가지면서 0을 기점으로 해서 세타2의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빠른 거죠. 플러스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I2M만큼의 크기를 가지면서 세타2만큼의 각도를 갖고 있잖아요. 0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I2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V는 VM이라는 크기를 가지면서 세타만큼 뒤지는 거죠. 그래서 VM이라는 크기를 가지면서 세타만큼 뒤진다.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표시 방법이. 대신에 여러분들 첫 번째 알아두어야 될 거는 회전 벡터에서는 그 크기가 VM이에요. 맥시멈 값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 회전 방향과 값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회전 방향이 각 벡터별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각속도가 다 오메가라고 표시가 돼 있죠.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자, 정지 벡터 볼게요. 정지 벡터는 밑에 그림 보면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예, 보게 되면 밑에 요거는 아까 표시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회전 벡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 정지 벡터라는 거는 밑에 벡터 회전 벡터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시간과 함께 반시계 방향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를 회전한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쵸? 각속도가 모두 같으니까 얘를 표시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복잡해 보이기만 하잖아. 그죠? 표시해 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변해도 회전 벡터의 상호의 크기, 벡터 간의 위상차죠. 위상차하고 크기, 이가 위상하고 관계없이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죠. 그래서 각 교류의 최대값과 위상의 관계만을 알려면 최대값과 위상의 관계만을 알려면 회전 벡터를 정지시킨 정지 벡터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정지 벡터에 대해서 나와요. 똑같죠? 똑같은데 오메가가 없어졌어요. 첫 번째 오메가가 없어졌죠. 두 번째 크기를 표시하는데 얘는 시료치로 표시를 해요. 시료값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VM이라고 표시했던 거를 루트 2로 다 나눠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만한 벡터가 되는 거죠. 요만한 벡터가 되는 거죠. 요만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루트 2로 나눠줘요? 라고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그러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이제 연산을 진행하게 될 텐데 모든 게 다 시료값으로 해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 지금부터 아무 얘기가 없으면 시료값이에요. 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시료값을 알면은 최대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루트 2로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료값으로 한다. 그렇게 일단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 벡터를 정지 벡터로 표시하게 되면 그림 2의 10의 B처럼 최대값 정지 벡터 I1M, I2M, VM을 루트 2로 나눠주게 된다. 루트 2로 왜 나눠줘요? 나는 시료값으로 표시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각각 시료값의 크기와 위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지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네, 지저분하죠.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회전 벡터를 정지 벡터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 시료값의 정지 벡터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교류 회로를 계산을 한다.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시료값의 정지 벡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이죠. 뭐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시료값의 정지 벡터를 벡터라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벡터는 시료값을 얘기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밑에 그림 2의 11의 A는 좀 간단해졌죠? 간단해졌어요. 시료값으로 표시한 거예요. 시료값 100V 위상각이 6분의 파이인 전압 V. 첫 번째, 크기가 시료값을 100V를 가지면서 위상각이 6분의 파이인 전압 V라고 말로 표현된 거를 이제 벡터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자, 시료값은 100이라는 전압값을 가져요. 위상각은 6분의 파이만큼 앞서요. 그러면 6분의 파이만큼 앞선 벡터인데 크기가 100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100이 왜 저만큼이 100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나는 이거를 100으로 잡을 거야 라고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 반이면 5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 곱하기 0.3 하면은 30이 되겠네요. 그죠? 밑에 보게 되면 30A의 크기를 갖는다고 돼 있어요. 전류인데 30A의 크기를 가지면서 위상각이 0인 전류 I1을 표시를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아까 이만큼이 1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쯤 되겠네. 그죠? 정확한 거는 재봐야 알겠으나 크기가 위상각이 제로기 때문에 여기 있을 거고 그죠? 여기 있을 거고 크기가 30 이 100에 대비해서
30% 정도 되는 부분까지의 크기를 갖는 전류 벡터를 그려주게 되면 30A의 크기를 가지면서 위상각이 0인 전류 I1을 그릴 수 있어요. 마지막 거 해볼까요? 40A의 크기를 가지면서 위상각이 뒤지는 거죠. 4분의 파이만큼 뒤진대요. 4분의 파이만큼 뒤지는 전류 I2를 벡터도로 도시하게 되면은 4분의 파이만큼 뒤로 뒤지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해놓고 이렇게 뒤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4분의 파이만큼 뒤지는 걸로 표시를 해야 돼요.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크기는 40A를 가지는 그런 벡터를 그려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기준 벡터라고 있어요. 레퍼런스 벡터라고 하는데 통상 위상각이 0이고 x축에 있는 I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준 벡터의 통상은 위상각이 0이고 크기가 1인 그런 거를 기준 벡터라고 해요. 레퍼런스. 그래서 기준 벡터보다 크기가 얼마큼 몇 배가 더 크고 위상각이 얼마 정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벡터도가 있네요. 그 벡터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벡터 다이어그램이란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것처럼 그리는 그려진 그림을 벡터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한번 그려보세요. 크기, 위상. 더 이상 알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크기, 위상만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X축을 기준으로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실제 벡터도 X, Y 좌표를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졸업하고 나가서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본 거는 X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X, Y축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나열을 하는데 실제로 얘가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지 벡터로 저렇게 표시를 하지만 저렇게 표시하는 것도 순식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폐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 Y 레퍼런스를 사용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처럼 그냥 크기와 위상각의 상대값 크기와 위상각의 상대값 X, Y를 지워주고 이것만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정지 벡터와 회전 벡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상대적인 값을 다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크기는 시료값이에요. 실제 벡터도에서는 X하고 Y 좌표를 생략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오른쪽처럼 B처럼 그리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성분끼리는 크기에 비례를 해서 길이의 비를 맞추어서 그려주면 돼요. 크기를 그릴 때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벡터가 뭐지? 그쵸? 요거 어렴풋이 개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얘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개념을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벡터를 가지고 있는 정보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 V, RMS예요. V, RMS 값과 위상 혹은 위상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벡터를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쉬우실 텐데 제가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벡터를 이제 전력적으로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벡터를 안 배우셨어요. 한두 번 빼놓고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교재에도 나와 있고 이제 벡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개념을 끌고 와야 돼요. 머리 아파 죽겠죠? 복소수를 배워야 돼요.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겠죠. 예, 안 배우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워왔던 거랑 다른 부분이 있고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벡터들을 이용을 해서 제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얘를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네, 더하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빼기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곱하기는 어떻게 하죠? 나누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 이거를 곱하기 나누기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이럴 필요가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벡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복소수라는 걸로 사용을 할 거예요. 복소수 들어보셨죠? 벡터도를 이용한 정연파 교류의 계산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벡터도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파형이 있는데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수식 계산을 수학적으로 연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복소수라는 놈을 끌어올 거예요. 좌표계를 끌어올 거예요. 그래서 벡터를 복소수라고 표시를 해서 연산하는 방법이에요. 벡터를 복소수로 바꿔가지고 표시해서 연산을 할 거예요. 그럼 복소수의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은 실수하고 허수란 게 있죠? 실수하고 허수가 있어요. 허수가 왜 나왔을까요? 머리 아프게. 이게 아마 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그죠. 그때도 이게 사람들이 땅 때문에 미쳤었나 봐요. 네, 그래서 땅을 측량하다 보니까 실수만으로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뭐죠? 옛날에 그들만이 알고 있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 수학하는 사람들의 그 벼슬이 있었고 그거를 관할하는 이 관청 같은 게 있었는데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 마법 같은 수식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수라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측량을 하고 땅의 넓이를 재고 여기는 누구네 땅, 여기는 누구네 땅 이렇게 나눠가지고 줬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복소수의 기원이 그렇다는 얘기고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로 나눠지죠. 실수하고 허수로 나눠져요. 그래서 실수는 리얼 넘버와 이미지 넘버,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축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있으면 얘가 실수이고 얘가 허수.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그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지금도 있죠 커리큘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더 심층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허수를 배우신 분이 있고 안 배우신 분이 있어서 좀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그 허수부를 i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자, a란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예요. 이게 볼드체가 있죠. 그냥 a가 있고 a가 이렇게 된 게 있고 이렇게 볼드체 돼가지고 두껍게 된 a가 있는데 이게 벡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할 텐데 저는 구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주로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표시를 할 거고요. A라는 복소수는 지금부터 잘 모르시는 분은 차례로 잘 보세요.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 얘를 이제 축상에 표시하는 방법, 연산하는 방법 이렇게 다 그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실수가 있어요. 실수 A, B가 있는데 얘는 실수예요. 허수의 단위를 나타내는 J라는 게 있어요.
J라고 나타낸 거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I라고 배웠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룰에 맞춰가지고 J라고 이제 불러가지고 표시를 할 거예요. 왜 그랬냐고는 물어보지 맙시다. A에서 조합이 된다. 그래서 A라는 벡터가 있는데 A라는 벡터는 A 플러스 JB라고 표시를 해요. A 플러스 JB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실수부, 허수부를 나눌 때는 그 J가 붙어있는 부분은 허수부예요. 허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J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J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은 실수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여러분은 J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둘로 나눠서 아무리 복잡한 벡터가 있더라도 J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 더하기 J가 붙어있는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눌 줄 아셔야 돼요. 이 안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야 한다. 스몰 a와 스몰 b라고 표시된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 하고 이때 a가 들어있는 부분을 실수부, 리얼 파트라고 하게 되고 b가 들어있는 부분을 허수부,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해요. 자, j는 허수의 단위예요. 허수의 단위. 여기까지 여러분 배우셨을 거야. i의 성질. 얘가 왜 허수냐면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인데 실수는 이제 나눠질 수 있는 수잖아요. 실수를 쫙 배열했을 때 그럼 이쪽 부분은 뭔데?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서 나타낼 수 있는데 실수가 아닌 어떤 위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허수부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허수를 나타내는 i, 이제부터 i라는 표현 안 쓸 거예요. j라는 거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해요. define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제곱을 해봅시다. j 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 루트가 없어지잖아요. 그쵸?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자, j의 3승이라는 거는 j의 제곱 곱하기 j잖아요.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j가 루트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j의 4승은 j의 제곱 곱하기 j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1이 되죠. 그죠? 그럼 j의 5승은 어떻게 될까요? j의 5승은 j의 4승 곱하기 j가 되니까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그냥 루트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거는 j와 같아요. 그쵸? j의 4의 n승 더하기 1이라는 형태, 아니, 4의 n승 곱하기, 그쵸. 1이나 2나 3이나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쵸. 이거는 계속, 4의 배수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쵸? 그 j 의 6승은 j 의 2승이나 같은 거고, 얘가 같고, 요 다음에 오는 거는 얘랑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얘랑 같을 것이고. 자, 이게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복소수의 절대값 a와 평각 a, 그 위상각 세타를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a라는 거는 아까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거는 a 더하기 j의 b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실수축, 허수축으로 나타내게 되면 리얼 파트 쪽에 A만큼 가 있고 이미지너리 파트 쪽에 B만큼 가 있는 요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벡터예요.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A고 요 값이 B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는 게 요거예요. 크기. A의 크기. 그죠? A의 크기. 그리고 세타는 사인, 코사인 그릴 줄 아시죠? 이게 세타라고 하게 되면 탄젠트는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란 말이에요. 나는 세타를 알고 싶잖아요. 탄젠트 세타가 아니라. 그래서 양변에 아크 탄젠트를 붙여줘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아크 탄젠트 A분의 B를 하게 되면 이쪽에 아크 탄젠트 없어지고 왼쪽에는 세타만 남게 되고요. 이쪽 항은 아크 탄젠트 A분의 B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오늘 중요한 개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려는 메인이 아니라 메인을 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어려운 식을 배우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듯이 그 과정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연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연산을 나중에 할 때 충분히 연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대신에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그 허수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거고 문제를 풀 거고 과제는 제가 별도로 표시해서 알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